안녕하십니까, 이창호입니다. 철학자가 말하는 수학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수학과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의 필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즉 수학은 패턴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데 보편성, 논리성, 체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연성, 즉 수학적 진리가 필연적으로 옳은 이유가 되는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즉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수학은 이루어지고 이것이 수학적 지식이 필연성을 갖는 이유가 됩니다. 자, 수학의 논리가 필요한 이유를 수수께끼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수께끼도 널리 알려진 거라서 재밌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수수께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냥터에서 필요한 캠핑 도구를 이제 캠프에 쳐서 두고 이제 사냥감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 나간 거죠. 그러다가 정남쪽으로 2km 정도 가서 곰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땅냐 쏘면서 쫓아갔더니 곰이 이제 막 도망을 갔는데 동쪽으로 2km 정도 가서 마침내 곰을 잡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곰을 잡았으니 북쪽으로 2km 정도 오니까 자기가 없는 동안에 다른 곰이 나타나서 자기 캠프를 엉망으로 만들고 사라진 겁니다. 자, 여기서 수수께끼는 이렇습니다. 사냥꾼의 캠프를 엉망으로 만든 곰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제가 이 수수께끼를 못 풀었는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주로 못 풀어요. 저는 이 수수께끼를 만든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참 창의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답은 하얀색입니다. 왜? 자, 문제의 답이 있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2km, 곰이 2km 도망가서 다시 북쪽으로 곰을 잡고 2km 오면 원위치로 못 옵니다. 자기 캠퍼가 있던 자리를 못 와요. 그런데 사냥꾼은 자기 캠퍼가 있는 데로 왔죠. 이런 일이 가능한 곳은 이런 곳, 즉 북극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극에는 북극곰만 살고 북극곰은 모두 흰색이다. 그러니까 하얀색이 되는 겁니다. 이 수수께끼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직관은 가끔씩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직관이 뭐냐면 당연한 느낌이에요. 논리적으로 명확한 것이 더 신뢰할 만한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는 남쪽으로 2km, 동쪽으로 2km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 평면에서 움직이는 것이 일상적인 직관이거든요. 이것이 가끔 옳지 않은 것을 이 수수께끼가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런 수수께끼 때문에 수학자들이 논리를 중요시할까? 그렇진 않겠죠. 예. 실제로 수학의 역사에 이 수수께끼가 나타내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믿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네, 다른 것이 가능하겠네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비유클리드 기하의 탄생이죠. 그리고 이 비유클리드 기하의 내용이 사실은 곰사냥에 대한 조금 전의 수수께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이라는 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유클리드 기하이 만들어진 이제 2300년 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최근에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상 동안 사람들은 유클리드 기하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유클리드 기하이 뭐냐 하면 우리가 수학책에서 중고등학교 수학책에서 배우는 그 기하입니다. 그래서 평면에 도형을 그리고 삼각형이 딱 그려지면 삼각형의 세네각의 합은 180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도형의 길이와 각도 같은 것이 다 정해지고 면적, 부피까지도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제 앞 시간에 보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런 것은 다 유클리드 기하에 포함돼요.
그런데 이 유클리드 기하기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완벽해 보였고 그래서 절대 진리로 보였습니다. 왜 절대 진리냐? 생각의 내용들이 따다닥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큰 건축물을 지으면 무너지지도 않고 엄청나게 넓은 토지에서 토지를 청량하면 그게 딱딱 정확하게 경계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일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지식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비유클리드 기하기 탄생하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욕심을 항상 내고 있으니까 어떤 욕심을 내죠? 보편적인 진리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 누구나 학자라면 그런 것에 욕심을 낼 겁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논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수학이 절대로 옳은 이유, 뭐 절대라는 것이 약간 센 용어이긴 합니다만 이제 전문 학자가 아니라면 뭐 절대 진리라고 대충 믿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절대적으로 옳은 이유, 수학이 논리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재미는 없고 새로운 내용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절대 틀리진 않죠. 사람은 사람이다.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동물이다. 이거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니까 경우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겠다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면 틀리지 않아요. 문제는 수학이 동어 반복, 같은 말을 반복하는 엄격한 논리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복잡한 진리를 많이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학의 필연성, 수학적 지식이 필연적으로 옳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면서 수학적 지식이 무궁무진하게 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 논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어떠냐 하면 3단 논법이라고 불립니다. P이다.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Q이지. 요게 3단 논법의 형식인데 1번과 2번이 옳다면 3번은 반드시 옳다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한다. 근데 침략하면 전쟁이 난다. 그러면 전쟁이 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외계인이 침략해도 전쟁이 꼭 안 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죠. 자, 여기서 문제는 외계인이 침략을 하고 또 침략을 하면 전쟁이 난다는 것도 옳다면, 그러니까 저 두 개가 옳다면 전쟁이 난다는 것은 반드시 옳다는 것입니다. 요게 3단 논법이에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조금 곱씹어 보시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P이면 Q이다 에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저게 옳다면 Q는 반드시 옳아져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위에 두 전제 1번과 2번이 오르면 P와 P면 Q가 오르면 반드시 Q가 나온다. 요거죠. 그래서 P에 외계인이 침략한다. 그럼 P면 Q이다는 뭐냐면 침략하면 전쟁이 난다. 이 두 개가 오를 경우에는 전쟁은 반드시 나는 거죠. 이렇게 논리학에서 기호들은 어떤 내용이든 들어갈 수 있는 빈칸입니다. 방금 논리에서 보셨듯이 P면 Q 이것은 다 빈칸이에요. 이게 또 뭐죠? 수학이 연구하는 패턴. 논리학의 형식도 다 패턴이에요. 논리의 규칙도 패턴이고 패턴이 곧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 연구 대상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학을 바탕으로 한 수학적 지식은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매우 당연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아니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야? 뭐 이런 걸 또 법칙으로까지? 뭐 이런 느낌이 와야지. 또 초보적인 수학적 내용에서는 이 정도 느낌이 와야지 여러분이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외운 겁니다. 수학 공식,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다 외운 거. 이해는 못하는 셈이죠. 예를 들면 제1 코사인 법칙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하면 뻔한 이야기예요. 로그의 계산 법칙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암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수학적인 지식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쭉 머릿속에서 굴려갔을 때 당연하지 느낌이 안 오고 이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되시면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그것이 왜 그런지를 알아서 잘 알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 느낌이 와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수학의 체계가 저렇게 있으면 이제 삼각함수 예를 들어보죠. 꼭대기에 뭐가 있냐? 삼각함수의 출발점은 공리가 되는데 공리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냐면 삼각비예요. 그래서 사인은 이렇게 정의하고 코사인은 이렇게 정의하자. 정의를 해놓으면 뭐가 나오냐면 그 밑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나옵니다. 저 공식만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알고 보면은 뻔한 이야기예요. 왜? 저것은 곧 피타고라스 정리의 다른 표현이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말 다르게 한 겁니다. 동어반복. 요게 수학이에요. 자, 밑에 쭉 내려가면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이런 게 나오고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런 것도 점점 익숙해져 가지고 이건 당연하다고 느끼시면 좋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저 정도까지 가면은 그냥 외우는 걸로 출발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외우고 나면은 또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러죠. 이런 것이 이제 회전 변환에 관한 건데 잘 짚어보면 역시 동어 반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학 공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논리적 사고력이 안 키워지는 그런 공부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수학 공부는 삼각형의 세네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외우기만 해도 도움은 됩니다. 보편성은 있으니까요. 어떤 삼각형이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간 수학 공부는 증명 과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성과 체계성, 특히 논리성을 알면 삼각형의 세 개 내각의 합? 당연히 180도지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 이 느낌이 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요런 거. 자, 엄격한 논리를 위해서 단순한 기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수학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수학에서 논리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수학의 기호 자체가 엄격한데 논리가 부실하면 수학 자체가 무너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논리를 위해서 기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논리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자, 기호가 왜 필요한지를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식은 힘이다. 아는 것은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쓰면 지식은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진리라고 칩시다. 여기에다가 이제 물리학적인 지식을 살짝 보태보면 힘은 시간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지식은 힘이라고 했으니까 힘을 지식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간은 돈이라고 했으니까 시간도 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분수식이죠. 그래서 분모와 분조를 이렇게 지식과 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돈은 지식분의 1.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이 증가하려면 분모, 지식이 줄어들면 됩니다. 무슨 뜻이죠? 멍청할수록 부자가 될 수 있다. 와, 이런 신기할 일이. 공부를 안 해야지 부자가 되겠네요. 그렇진 않겠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제대로 따다닥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왜 이럴까요? 그 궤변이죠.
이런 논리가 나오는 이유는 말의 의미에 이끌려서 함부로 이것과 저것을 교체해서 그렇습니다. 말의 의미가 힘과 지식과 이런 용어들이 비슷하니까 이제 요것들을 서로 교환을 했는데 여기서 힘 두 가지 힘은 정확하게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근데 글자가 같잖아요. 글자가 같으니까 같은 뜻으로 보이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서 지식은 힘이다 이런 뜻이 정확하게 등호가 성립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으면 힘을 더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식이 성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즉 논리적으로 정확한 사고력을 위해서 의미를 가린 단순한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의미를 가리고 의미가 나타나면 그 의미에 이끌려서 또 새로운 논리를 오류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기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의미 없는 기호들 가득 차고 어려워집니다. 대신에 정확해지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로켓까지 만들어서 우주공간으로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 기호체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중심으로 보편성, 필연성, 체계성을 가진 수학은 기호체계들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호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같이 수학을 공부할 때 실제적으로 기호체계가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첫째, 수학의 지식과 생각은 모두 기호로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둘째, 기호를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고 수학적 능력이에요. 내가 수학은 배웠는데 기호는 모른다. 수학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닙니다. 기호를 아는 것이 기호의 지식이 수학적 지식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세 번째는 아무리 사소한 기호라도 다 의미가 있고 정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세 개의 A가 있다. 다 다른 기호예요. 하나는 소문자,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이탈릭체로 굽어져 있네요. 다른 기호죠. 생긴 게 다르면 다 다른 기호입니다. 이런 걸 다 정의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학이 나타난다면 새로운 기호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수학은 비어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재미로 해볼 수 있어요. 재미있기도 하지만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수학이 기호체계이기 때문에 수학은 비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좀 감상적이 되자면 바람이 할까요? 비가 할까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알고 보면 수학은 비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이것을 알면 우리는 불교의 공사상까지 재미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수학은 첫째, 빈칸들로 되어 있습니다. 수학에서 나타나는 이런 식을 봅시다. AX. 저 식에서 X, Y 다 빈칸이죠. 그러면 남는 것은 뭡니까? 이건 다 빈칸이고 빈칸이 아닌 걸로 남는 숫자 6을 한번 봅시다. 5나 6. 6을 보면 6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 이제 6은 바나나가 6개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만? 아니죠. 자동차도 6개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자동차만? 아니죠. 어떤 것이든 6개 있다는 뜻입니다. 6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이든 6개. 즉 빈칸이에요. 그래서 숫자도 빈칸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전부 빈칸이에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괜히 상상이 아니라 전문적인 수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수학은 집합론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집합은 공집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합론으로 되어 있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수학의 체계가 쫙 있으면 이제 수학의 삼각형으로 이제 제가 그렸을 때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공리가 있고 이 공리들을 쌓아서 수학의 지식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이 공리가 뭐냐면 집합론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집합론이 나타나는 이유죠. 집합론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제일 처음에 공집합 하나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과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하나 가진 집합을 원소로 하는 또 집합을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0, 이게 1, 이게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3, 4, 5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수가 만들어지고 정수가 만들어지고 유리수도 만들어지고 무리수, 모든 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출발점이자 모든 요소는 마치 모든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고 할 때 모든 숫자는 공집합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공집합은 뭐다?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비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공사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공사상은 모든 존재가 고정불변하는 이제 자체의 성질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논리적 근거는 모든 존재는 인연의 화합으로 생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변하면 그것도 변하니까 자체의 성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락도 아니고 유무도 아닌 양극단이 곧 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학이 꼭 이와 정확히 같아요. 예, 고통도 아니고 생각. 그래서 이제 수학은 모든 것을 기호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격이 없어요. 기호는 그냥 빈칸입니다. 근데 또한 그것은 정의에 의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호가 변하고 다른 맥락이 변하는 모든 기호에 들어가는 것의 의미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의 성질이 없는 것이죠. 동시에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고 상호 의존적인 개념의 정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그것의 논리적인 연관성에 의해서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의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쁜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참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따질 수는 없어요. 옳고 그름을. 뭐 수학자들한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따지면 뭐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 공부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수학은 비어있다는 기호체계에 비어있는 기호체계의 집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수학 공부할 때 잘못 따라오는 회의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하학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 삼각형, 사각형 재밌잖아요. 원. 근데 조금 제대로 공부하려고 기하학책을 딱 펼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 뭐야 이거? 전부 기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러려고 내가 수학 공부했나 기하학을 공부했나 이렇게 회의감이 엄습을 하는데 수학은 원래 기호체계이고 비어있는 것이다. 이해를 하시면 그러려니 하고 거기에 오히려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수학 개념은 모두 상호의존적이고 비어있어. 그래서 내용을 외우기보다 그 상호의존적인 관계, 논리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수학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학은 모두 비어있음을 이해하시면 수학의 도가 통할 수 있다고는 할까? 좀 농담을 섞었는데 뭐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현대 수학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비어있음에 대해서 서양 철학적으로는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론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있다에 방점을 두죠. 이상으로 수학의 논리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에도 연관시켜 보았습니다. 수학의 논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